9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이사이에 영상을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영상 앞에 서서 송구스럽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뭐 한반도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아니면 제가 기억 속에 집히는 것들을 주제 삼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들에서만 몇 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송두율 칼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바로보기. 우리 송두율 씨는 경향신문 주로 통해서 아직까지도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력하고 있고,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 용어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이라 하면은 뭐 이런 것이죠. 흔하게 비유하자면은 옆집이 있는데 옆집 부부가 노상 싸워요. 이틀이 멀다 하고 TV 부서지는 소리에 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밥그릇 날아가는 소리에 막 납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그 집에 이제 폭력배 가장이 딱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뭐 한다고 이렇게 다들 쳐들어왔어?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신고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폭력배 가장이 그럽니다. 우리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신경 쓰지 마.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인 제3자가 신고 넣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무라는 겁니다. 왜 당신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신경 쓰냐. 저 집은 저 집 나름대로 흘러온 내력이 있고 사정이 있는 것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준 것 틀에 맞춰 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떡하느냐. 저 집은 저 집대로의 사연이 있으니 신경 끄고 놔둬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내재적 접근이고, 이 송두율 씨가 늘 북한 인권,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옹호할 때 써먹는 말이고, 지금은 범좌익 진영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그런 논리 틀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프가니스탄 바로보기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에서도 지금 아프간 사태의 화근은 미국이 키운 셈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남북 한민족끼리의 어떤 단일체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저항해서 대립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북은 하나의 한민족 공동체다, 그러니까 반외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애둘러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핵심이고, 남한 적화를 위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두율 씨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칼럼까지도 훈수도 두고 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어요. 조선일보, 아프간 군대에서는 무기고가 비어 있다는 것도 몰랐다. 콩가루 군대였다는 거죠. 미국 감사기관에 아프간 재건사 왜 실패했나라고 하는 140쪽의 보고서 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비현실적 시간표를 설정해서 서둘러 돈 쏟아붓는 일 반복했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력
권력을 길러보겠다고 하는 자구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조선일보, 소련 군인들이 들어오자 시내에는 공포, 자유라는 것은 말뿐이고 강간, 약탈에 총살 일삼았다. 이른바 운동권 원조라고 하는 세 사람, 함석헌, 강원용, 안병무. 강원용, 안병무는 이른바 해방신학 또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원용 씨는 특히나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는 그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박성준의 아내인 한명숙 씨가 연루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당시에 소련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여자만 보면 잡아다 강간하고 시계고 반지고 값 나가는 물건이면 다 빼앗고 심지어 공장시설까지 다 뜯어 소련으로 실어갔다. 이때 공장시설이라 하면은 일제가 만들어 놨던 적산입니다. 그리고 안병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련군이 진주하자 해방군이 왔다고 모두들 플래카드를 만들어 들고 나갔어. 이 프레카드라고 말해야 되는데, 영접했는데 그놈들이 닥치는 대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른바 시알론이라고 하는 용어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소련군 사령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의 정부를 세워도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은 소련 일색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신의주 학생의거 당시 현장 목격했다. 총소리 땅땅 나더니 까만 교복이 여기저기 서려졌다. 이때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을 비롯한 산발적인 반발들이 있었고, 탱크에 달려있는 기관총, 그리고 심지어는 전투기 기총소사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강원용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인민재판에 회부되어서 죽을 뻔했다. 안병무라고 하는 민중신학자, 절망 속에서 울면서 두만강을 건넜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왜 이 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었으면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낭만적 민족주의자 또는 민중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로 결부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소련 군부와 공산군의 만행을 경험을 했음에도 왜 남한에 와서는 그런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만, 스탈린은 발트 3국 민족주의자 2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주에서도 붉은 군대에 약탈이 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 민족 성향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적이기 때문이죠. 대입하자면 대한민국에서도 단체나 조직 앞에 민주라고 하는 이름 붙이거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그 다음 정교조, 그 다음에 경주에도 있는 단체, 결의하나 이런 단체들, 그런 데 속하는 사람들 공산화되면은 숙청 1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자꾸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북괴에 속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북괴에 내용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단체들 있죠.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북송 사업 52억
손배 소송. 그것은 유괴나 다름없었다. 이거는 이제 탈북 제일교포 도와서 소송을 주도한 야마다 전 오사카 경제대학교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허위 선전에 속아가지고 북송되었던, 그러니까 북한, 그 다음에 일본 정부, 그 다음에 조청년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제일교포들을 북송했죠. 북송된 제일교포는 그 북한 사회에서도 째포, 일명 째포라고 별칭이 붙여져가지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 있던 사람이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안 돼, 내리지 마, 돌아가,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장면도 있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또 곱씹어서 말씀드리면 도올 김영옥과 유시민은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옮겨간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나누는 악마적 대화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위상 커지는 인권보호관, 검찰의 직접 수사 단계마다 들여다본다. 인권을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런 성향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의 조직체는 특히나 군대 내에 민주노총을 만들 수 없으니까 민주노총 구실을 합니다. 야, 너 힘든 거 없어? 투서해. 투서. 의뢰 군대라고 하는 조직 생리상 예전처럼 제가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군대라고 하는 게 계급이 무너지게 되면 존속 가치가 없는 거죠.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쫄병들 불러가지고 야야 괴롭히는 거 없냐? 부추겨가지고 말이죠. 군 기강을 허물어버리는 군대 내에 민주노총 노릇을 하는 게 저는 군인권센터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옆에는 베를린 소녀상 영구 존치 호소한다라고 하면서 서울 성북구청장과 서울 개성고 학생들이 조선의 형상을 한 소녀상, 중국의 복장을 한 소녀상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노란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정작 이렇게 안 하거든요. 중국인들은. 이영훈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중국은 명색 제국을 운영해 봤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내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중국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중국 복장 입힌 소녀상도 만들어 놓고 앉혀 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입니다. 선우정이라고 하는 기자 칼럼입니다. 391명의 환호 속에서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한국은 냉전 후 최대 난민 수용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난민은 외국인만 뜻하지 않는다. 해방 후 박해와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난민은 1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대 500만 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면서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역사적인 실체가 있다. 북한 난민은 초기 남한에서 냉대와 멸시를 받았다. 여순 사건 때는 경찰과 함께 반란군의 학살 대상이었다. 북한 난민인 나의 아버지는 인천중학 교사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죽느니 총이라도 쏴보고 죽겠다며 군에 자원했다. 뭐 쭉 내려옵니다. 논설실에도 같은 논설실에도 북한 난민의 자손이 있다. 편집국에는 2차 북한 난민에 해당하는 탈북민이 근무하고 있다. 항구적인 이탈 난민이죠.
아무리 동족이라고 해도 이처럼 단기간에 이주 난민이 정착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리저리 갈려 매일 싸우는 듯하지만 한국인의 본성은 착하고 포용적이다. 이민족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국은 최대 기민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기민은 자국민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다. 전쟁은 많은 억류자를 낳는다. 탈출을 못해 남은 사람들, 포로로 잡히거나 납치당해 끌려간 사람들이다. 억류자 송환은 나라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7년 전쟁 끝에 국가의 체계와 인간의 도의가 완전히 무너진 400년 전 조선조차 납치 억류자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첫 사절이 끌려간 동포를 일본에서 데려오는 쇠환사였다. 근데 안 오려고 그랬다 그러죠. 조선의 도공들이 거기 가니까 대우가 좋으니까.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전시 납북자는 8만 3천 명에 이른다. 억류된 국군포로도 8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후에도 3,835명이 끌려갔고 516명이 억류됐다. 미국은 억류된 미군을 전원 데려왔다. 한국 정부도 노력했다. 뭐 쭉 나옵니다. 민간에서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일본인은 17명이다. 그래도 일본은 20년 이상 송환을 요구하면서 밀고 나갔다. 정부는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2002년 김정일의 사과를 받아냈고 5명을 일본에 데려왔다. 북한이 아무리 숨졌다라고 주장해도 나머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구출에는 무능할지 몰라도 이게 나라다운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 나라들은 국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외국인을 구한다. 한국처럼 적국에 방치한 다수 국민에 대해 침묵하면서 국가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자랑하진 않는다. 인도적 행위가 국가의 의무에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조선일보에 이런 좋은 칼럼을 쓰는 기자가 있는 반면 대표적으로 연예인 중에서 유니세프 활동을 하는 안성기 씨에 대해서 훈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북극 곰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훈훈하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제 제가 경주에 있는 여기 탑마트는 2개가 있는데 이제 3개입니다. 하나 더 생겨가지고 경주에는 탑마트가 3개가 있어요. 시내에 있는 탑마트에 가니까 마침 유니세프 캠페인을 벌리는 젊은 남자 둘이가 이 설문조사한다고 이렇게 보드판에다가 스티커를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니세프는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꺼내놓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우리도 6.25 전쟁 때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외국 아이들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외국 아이 인권 말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전혀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고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났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라고 자기들끼리 테이블에 그 주제를 꺼내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마 누구죠? 류준열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호도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안 뽑을지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친화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항상 내세웠던 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를 차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유린을 했었잖아요.
그 뭐 경찰서라든지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써놓고 붙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이 순수하다고 할 때에도 북극 곰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네? 곰새끼 살린다고 그렇게 티셔츠까지 맞춰 입으면서 북한 인권 말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신이겠습니까? 중앙일보 주사파 핵심이었던 민경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어떻게 진보 정당을 접수하게 되었는가? 최근 청주 간첩단 계기로 다시 관심. 통일운동과 간첩활동 경계는 불분명하다. 80년대 역사관에 갇힌 정치인은 위험하다. 글쎄요, 저는 북한 주민들이 북괴 체제에 인질이 되어 있는 건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대한민국 남쪽 남한 사람들도 북괴 핵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남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동서 좌우 전라도 경상도로 딱 나누어 가지고 지역 구도 프레임에 따라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도록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병합 과정에서 뭐 지금 1910년 8월 며칠입니까? 말경에 한일 병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베트남에서 마찬가지, 지금 뭐 아프간, 또 내전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예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난민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뭐 그런 굳이 이제 폭력적인 유혈 사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이제 도망쳐 나오고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또 지금 멕시코에서도 계속해서 탈북민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탈출 러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고 극단적인 투표가 바로 발로 하는 발투표잖아요. 우리가 집을 이사 가는 것도 발투표에 해당됩니다. 누구나 자기 여건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다못해 슈퍼마켓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의 종류를 골라서 집어낼 때도 사람은 자기 지갑에 있는 액수만큼의 최적화된 선택을 하듯이 이사 역시 더 신중을 거듭한 나머지 이사를 하게 되고, 그 나라를 떠난다는 거,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절박한 발투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발투표가 일어날 때에는 미리 짐작을 딱 하고 도망을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로만 듣던 점령군이라고 할까요? 뭐 들어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아, 이거 아니다, 속았구나 하고 이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도망쳐 가지 않은 이 뭐라고 할까요? 국가체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일 병합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몰려 나와가지고 내전적 그런 다툼이 없었어요. 항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독특하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늘 그렇게 욕을 하고 조선에 대해서 비교적 욕을 덜 하는데, 오히려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또는 붙잡혀간 도공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아직까지도 그 자손들이 그 이름을 계속 쓰면서 존경을 받거든요. 집성촌을 이루기도 하고, 안 오려고 하고 말이죠. 거기 가서. 일제시대가 되었는데 조선인들이 도망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나가면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 군인들에게 조선을 치러 왔는 게 아니라 명나라로 치러 왔는 것이죠, 사실은. 길을 터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어디로 가면 좋고, 어디로 가면 좋고. 예. 거기에 내응을 해준 겁니다. 조선 왕실에 완전히 질려버렸기 때문에, 예. 뭐, 인심은 광에서 나오고, 예. 항산, 항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일본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세금 제도라든지, 뭐, 논밭을 경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들에게 오히려 후하게 대해주니까 조선 백성들이 오히려 일본 군인들에게 내응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처구니 없는. 자, 그야말로 조선 조정으로서는 참담하게 부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지금 탈북민이 빠져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직전과 들어서고 난 직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다 그래요. 뭐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 밥상 다 차려졌을 때만 숟가락 들고 달려들지 말고 함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함께 고민하고 싸워주려고 힘이 돼야 되지, 도망가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야속하긴 합니다. 사실 뭐 그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가긴 했겠지만은, 조선은 안으로는, 국가 체제 안으로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뭐 그건 쭉쭉 내려갑니다. 조선 왕조가 가장 큰 인질범 우두머리고, 그 밑에 뭐 사대부 계층들, 그 다음에 지방 토호들, 심지어는 머슴 집단 중에서 마름이라고 있습니다. 머슴 중에서 뭐 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름이 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사또 밑에 이방이 있는데 이방보다 머슴의 우두머리인 마름이 더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착취가 아주 막 다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옵니다마는 기민 국가다. 자국민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외세에게 백성들을 또 팔아버리는, 나라를 팔아버리는 그런 형국을 가졌던 게 바로 조선이고, 체계적인 착취 제도가 바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체제입니다. 우리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송영길 씨가 대한제국 선포는 고종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아주 칭송하는 그런 칼럼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리 좌익 정치인이라고 한다지만 시대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제가 지금 이 책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 2권은 따로 제가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할 텐데요. 한 권은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라고 하는 다카시 도우루, 이 사람이 쓰고 조선 총독부가 펴낸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비교적 최근 책인데요. 1910년 일본인이 본 한국 병합, 조선사정과 조선사진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옮겼다 돼 있는데요. 일본의 시각으로 조선을 평가하고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그런 앞머리에 자기 소회를 털어놓는데, 참 우리 한국의 학문의 풍토가 척박하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거기에서 조선인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일본인이 묘사했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반감이 든단 말입니까? 학문은 학문 그대로 공부하면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게 참 핵심 원인이긴 한데, 고구려를 우리 또는 나라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고, 신라 백제도 다 나다, 내 피에 살에 섞여 있다, 고려 마찬가지, 조선은 거의 100% 대한민국 국민인 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조차도 분노스럽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이 이 지경이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축구 구경하면서 다리몽디 분질러라고 일본 선수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응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선인을 논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조선 체제에 대해서 언급한 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윤식은 조선에서 부자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내가 시골의 물정을 살펴보니 가난한 자는 진실로 스스로 보존하기 어렵고 부자는 더욱 감당할 수 없다. 큰 부자는 넘쳐나는 재산을 이용하여 지위가 높고 친한 집을 드나들면서 그 권세부터 스스로 굳게 지키니 오히려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작은 부자는 힘이 부족하여 전전긍긍하고 물을 마시고 먹이를 쪼아 먹으며 사방을 살피지만 끝내 면하지 못한다. 가장 두려워할 만한 자는 관리이고 그 다음은 토호이며 그 다음은 재산을 약탈하는 도적이다. 시골 백성들은 손발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을 해도 겨우 몇십 섬의 곡식을 거둔다. 갑자기 부와 명성을 얻으면 재물을 노리고 약탈하는 우환이 벌써 사방에서 일어난다. 혹은 불효자라는 누명을 붙이고 혹은 처자의 사사로운 일로 무고하고 혹은 친족이 아닌 자의 군포를 징발하고 혹은 쓰지 않은 빚을 독촉하기도 하고 혹은 듣기 좋은 말로 빌려가고 혹은 가혹한 형벌로 억지로 빼앗는다. 요컨대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릴 따름이다. 이건 지금 우리 한국 내에도 녹아있는 풍속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시골 백성이 한 관 이상의 돈을 얻으면 함부로 집 안에 떳떳이 두지도 못하고 다만 남들이 알까 두려워한다. 부지런히 사는 이가 함부로 마음껏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익을 보아도 쫓을 수 없으며 주저하고 주변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니 마치 죄 지은 사람인 듯하다. 이와 같은데 백성의 재물이 어찌 늘 수 있겠으며 백성의 삶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제2의 마오쩌둥이라고 할 수 있는 습근평, 시진핑이가 공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쿵푸의 한자인 공부가 아니라 함께 잘 살자, 나누어 갖자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체제 이후에 치달을 수 있었던 것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똥볼 차는 띨빵한 중국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공부, 나누자는 것이죠. 높은 재산, 낮은 재산을 쭉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잠시 동안은 이 상태를 얼마간은 이루다가 똑같이 쭉 내려오겠죠. 그 중에 가운데 갑자기 우뚝 솟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 지도부겠죠. 지금 북한처럼 김정은 집단을 위시한 그 호위 세력들은 다 살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내려와가지고 쫙 바닥에 평준화가 되는, 우리 한국인들 지금 학업에 대해서나 재산에 대해서 평준화에 대한 굉장한 지금 유혹과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부디 시진핑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1910년 일본인이 본 한국 병합, 조선에 저런 처지가 지옥 같은 처지가 있었고요. 병합 발표 후에 조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병합은 유식자들 사이에서 한결같이 당연히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발표 후에도 그 어떤 분뇨, 소요 사태를 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이다. 29일 경성에서 병합이 발표되었고 또한 시내의 요소에 통감의 유시를 첩부하였는데 공포했다는 거죠. 붙여놓고 방을 붙였다는 겁니다. 조선인들이 구름같이 집단으로 많이 모여들어 매우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전혀 이와는 반대로 단지 3명 내지 5명이 다가와 기둥 밑에 우두커니 서서 조용하게 읽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뿐이었다. 그것도 다수는 양반 또는 학생들 무리로서 보통의 인민은 병합에 대해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거의 말을 하는 사람조차 볼 수가 없다. 예전에 경성동란 때, 경성동란은 1884년에
갑신정변을 말합니다. 그때 중심거리에 있던 종로에서조차도 평일과 다를 바 없었는데 길가에 다만이라고 하는 길가에 양쪽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조선 상인이 한가롭게 이상한 소리를 내며 빈번히 호객 행위를 할 뿐이다. 여기 물건 사세요 라고 하는 장사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양반과 유생의 거동은 어떠한가? 원래 한국에서는 시종 일관하여 국시라고 할 것은 없었다. 500년을 이 시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온 양반 인사조차 지금은 거의 국가라는 관념이 없으며 관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를 위한 것으로 털끝만큼도 인민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일과 같이 이전에도 없었던 변사에 처해서도 그 어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단지 자기 신상의 안위만을 모색하려고 한다. 내천야록을 썼던 그 황현입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지식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자결을 하고 그런 소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조선이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했다는 겁니다. 조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송두율 씨 이야기하면서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한 가정만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글쎄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항구적인 폭력 상태인지라 자기가 인질로 잡혀있다라고 하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기라든지 정말 해외에서 웃을 수 있는, 해외라고 한다면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국 정도의 사람들이 웃어버리는, 시간에 따라서 통금을 하고 러닝머신,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에 시속 6km로 제한을 하고 헬스클럽의 샤워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목욕탕은 가능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정말 꼬맹이들 길들이는 식으로 끌려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글쎄요, 오늘 저도 계속 밖에도 다니니까 과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규칙은 규칙이니까 따르지만 다음 선거 때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나 있을까? 제 주변에는 이럽니다. 다들 편안하게. 어쩌노 지금 코로나 아이가 이러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뜩하죠.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자꾸 하면 내보고 오히려 또라이라고 말하지. 제가 무슨 대단한 선각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제가 그 방역책에 대해서 딱 설명해가지고 납득하지 않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일어서면서 그러죠. 그래도 이래 시키니까 하죠.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고 이제 전도가 좀 되었구나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좌절하게 되는 걸 수차례 겪었습니다만, 예, 난민이 도망쳐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일무이하게 조선이 무너질 때는 그 흔한 난민 한 명 터져 나오지 않았다. 소요 사태 하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조선 왕조가 나쁜 놈이었느냐, 일본이 나쁜 놈이었느냐, 굳이 선악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 이후에 죽은 걸로만 극단적으로 따졌을 때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인 사망자가 피살자가 많았을까요? 중공이나 북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그것만 따져봐도 명징하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도망 나오지 않은 한반도의 사건도 있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